두 번째는 좀 더 좀 근원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난 한 30년 동안 그 대처한테 우리가 놀아난 면이 하나 있는데, 대처라는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의 그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대안이냐 그랬어요. 대안이냐. 니네 대안이냐. 이렇게 안 하고 대안이냐. 그 다음부터 이 대안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유령처럼 떠돌면서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질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려면 뭔가 대안을 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대안, 신자유주의에 맞먹는 대안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식의 어법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대처가 구사했던 어법은 아주 고도의 레토릭입니다. 굉장히 고차적인 그 정치적인 레토릭인데, 상황을 좀 바꿔놓으면 이거랑 비슷해요. 가령 어느 날 새벽 3시에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온 다음에 애들을 다 두드려서 깨운 다음에 야, 맥주 먹을래? 빼갈 먹을래? 그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싫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니네 대안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 체제를 도입해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걸 뭐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반대하면 니네 대안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FTA도 똑같았죠. 한미 FTA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 안 하면 우리가 교역을 못 합니까? 우리가 폐쇄적인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무역 개방도 1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걸 또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니네 대안도 없는 거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기냐면은 이 반대 세력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가지고 어디서 또 대안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빼갈이나 맥주는 안 되고요. 와인 먹을래요.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대안이라고 뭘 만들어 와요. 한때 그래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이 대안이랍시고 한중 FTA를 외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거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력의 일부가 우리가 대안 경제제, 정치 경제 모델에 있어서 대안적인 모델을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사회주의 모델이나 신자유주의 모델처럼 굉장히 거시적으로 크게 짜여져 있는 하나의 청사진 같은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경우의 수로 봤을 적에 그건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막스주의적인 게 나오든가 하이에크적인 게 나오든가 케인즈적인 게 나오든가 그걸로 끝입니다. 시장을 없애버리든가 모든 걸 시장으로 하든가 시장과 시장 아닌 것을 적절하게 섞든가 경우의 수로 세 가지 말고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미 20세기 역사에 다 나왔거든요. 다 소진됐습니다. 대처가 그걸 알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 교묘한 화법입니다.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케인즈주의는 70년대에 망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대안이냐? 딴소리도 하지 말고 따라와라. 그럼 거기서 대안을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나온 얘기가 지난 30년 동안 좌파 세력이 들고 나왔던 얘기들 가만히 보면은 결국 옛날에 케인즈가 했었던 거 이리저리 그 케인즈주의로 알려져 있는 걸 이리저리 그냥 잡탕처럼 섞어서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이게 현실성이 있든 없든 간에 옛날에 막스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뭐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뒤엎자, 무슨 혁명을 하자 이런 얘기 종류이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죠. 지난 30년 동안.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깝깝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얘기라는 게 이제 제3의 길에 있는 새 케인즈 학파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런 건데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도 저거 사실 신자유주의지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버전은 뭐냐면은 노무현 정권 때 했었던 정책들인데 여러분들 노무현 정권에서 이루어지던 정책들 보면서 이게 뭔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이다라는 생각 하셨어요? 최첨단판 신자유주의다 이런 생각만 드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뒤엎자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다니는 얘기를 보면서 뭔가 정치적인 희망을 보셨어요? 힘만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안론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 한 번 들어가니까 나올 수가 없이 30년 동안에서 뺑뺑뺑뺑 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이 만들어낸 이 미로에서 빠져나오려면은 경제 체제 차원에서의 어떤 대안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부터 우선 빠져나와야 돼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을
전제를 해놓고 비그포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면에서 비그포스가 이 점들을 충족을 시킨 것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때 대공황이 났을 적에 여당이 어디냐면 집권 여당이 사회민주당이었어요. 이게 막수주의 정당이죠. 근데 선거는 다가오는데 1932년입니까? 3년입니까? 하여튼 선거는 다가오는데 지금 실업률은 막 하늘을 찌릅니다. 뭐 5명 중에 1명, 뭐 3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 막 봉기 직전입니다. 나라 전체가.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분명한 일자리 대책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 정당은 완전히 아웃이다라고 하는 게 명약관화합니다. 눈에 뚜렷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화끈한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어디였느냐? 나치였습니다. 나치. 민족사회주의 정당. 국가사회주의. 나치. 그러니까 이 독일의 노동조합이 보니까 이대로 가만 놔뒀다가는 나치가 집권하는 게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독일의 그 노동조합에 있던 정치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얼기설기 무슨 플랜을 하나 짜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 뉴딜이랑 이게 비슷합니다. 내용이. 아주 대규모 토목 사업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등등 이런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사회민주당에 내미니까 그때 사회민주당의 경제정책 그 담당자가 누구였냐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루돌프 힐퍼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금융자본론의 저자로 아주 유명하죠.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딱 한마디예요. 이거 노동가치론이 아니네. 이건 막스 경제학이 아니네.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가져왔냐. 그래서 집어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조 지도자들이랑 3인당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거기서 노조 지도자들이 통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동가치론이 뭐고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걸 안 해서 나치가 이걸 안 하게 되면 나치가 집권을 하게 될 거고 나치가 집권을 하면은 우리 노조고 3인당이 다 끝장이다. 우리 다 잡혀 죽든가 아니면 쫓겨나든가 한다. 그래서 통사정을 했는데 힐퍼딩이 그때도 이건 노동가치론이 아니니까 당신들은 막수주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힐퍼딩만 그랬느냐. 나머지 3인당 의원들 전체에서 한 명 빼고는 다 퇴정해버렸다고요. 그 모였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대공황이 터졌을 당시에 자본주의 경제의 체제에 대한 대안은 혁명적인 사회주의밖에 있을 수 없고 혁명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대안적인 뭔가 정책을 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걸 하면은 개량주의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을 돕는 일이다라고 하는 게 막수주의자들의 입장이었어요. 좀 황당하죠. 황당한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까 윤리적인 부분, 이 부분도 얘기를 하겠어요. 이 잠정적 유토피아 이 부분도 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궁극적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상사회를 갖다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더 좋은 사회를 생각을 할 적에 어떤 버릇들이 있냐면요. 머릿속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나의 아주 훌륭한 유토피아를 갖다가 머릿속에 그리는 버릇들이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허망한 게 이게 그릴 때는 좋은데 그려놓고 나면은 아유 이거 개꿈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듭니다. 왜냐면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머릿속에서 그린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토피아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 하더라도 저게 현실에 어떻게 현실에 실현이 가능하냔 말이냐 라는 질문이 나오면 아주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게 이게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의 특징인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는 유토피아는 없을까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더 나은 사회의 상을 제시하긴 하는데 그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이 허망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지금 존재하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하고 비록 현실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실현할 수 없을 만큼 비현실적인 것은 전혀 아닌 그런 사회, 그런 유토피아를 구성할 수는 없겠냐는 겁니다. 그게 잠정적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만들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유토피아. 그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열망에서 찾자는 겁니다. 이 부정적 열망이라는 건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요. 잠정적 유토피아를 만드는 시작점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는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이 아니고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에 대한 혐오와 실망과 절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창한 유토피아를 그릴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있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지긋지긋하다. 제발 이것 좀 해결되는 세상 어디 없나?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열망이 현실에 대한 부정의 형태로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부정적 열망이 있죠. 제가 지금 말하는 의미에서의 부정적 열망들을 모아가지고 그 부정적 열망을 다시 부정해서 하나의 사회, 미래의 총체적인 사회성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얘기하자면 한이 없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한 80, 90%의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문제가 몇 가지 있죠. 아까 말한 뭐 보육 출산 문제 있고, 교육 문제 있고, 집 문제 있고, 의료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문제들 거의 다 뭐 노후 문제 뭐 또 한없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열망들이 있잖아요. 의료보험 문제가 해결된 사회, 그다음에 노후가 해결된 사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 사회, 그런 사회인데 그 각각의 하나하나가 해결된 게 그 5가지, 6가지 정도가 총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의 상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해결책들끼리 일본말 써서 좀 안 듣습니다만 잘 아다리를 맞추면은 그러니까 여러 5개, 6개 정도의 큰 정책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끼리 일관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정책들끼리 일관성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테면은 뭐 대학 반값 등록금도 실현하면서 대학 재정도 튼튼하게 해주면서 균형 재정도 이루겠다. 이런 식의 정책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정책들끼리 서로 모순되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부정적인 열망들을 여러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서도 그 해결책들이 현실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잠정적 유토피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은 이거는 몇몇 막스주의자들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주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하고 머릿속에서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열망에 대한 상상력을 폭발시킬 수 있고 대중들의 행동하고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폭발적으로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몇몇 엘리트들의 그 정치운동이 아니고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잠정적 유토피아의 위력입니다. 스웨덴 사민당이 본격적으로 이 보편적 복지 원칙에 입각한 각종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는 것은 36년 선거에 이길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은 그 비그포스보다도 구스타프 멜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스타프 멜레르. 이 사람이 그 사회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6년 선거에 이걸 끌고 나가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우선 선거에서 그 사민당이 질 게 틀림이 없었고 이 상황에서 뭐가 좋은 건수가 없을까 이렇게 찾고 있던 판에 스웨덴에서 그때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인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한데 그 고령 애들을 안 낳고 스웨덴 여성들이 그래서 인구 출산율이 확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처음에 우파 쪽에서 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파들의 논리는 또 간단한 거죠. 이게 이 문제의 원인은 간단하다. 요즘 여자들이 말이야, 집에서 애나 보고 애나 낳지 말이야. 어딜 나와가지고 사회 진출한다고 뭐 취직한다고 날뛰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보통 우스파의 관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법이 뭐겠어요? 여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애나 낳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대책이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실업률도 높은 판에 여자들까지 노동시장에서 설치고 다녀서 되겠느냐? 그래서 무슨 공공부문, 무슨 부분에서는 여자들의 그 고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4개나 제출을 합니다. 의회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뒀다가 그러니까 이 인구 문제는 완전히 보수 우파들한테 그때 선점당한 상태였었어요. 참고로 원래 막스주의에서 인구 문제는 있잖아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자들이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줄어서 참 부질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미온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그 멜레르 전에 누가 이제 한 큐를 하느냐면 아까 말한 비그포스 친구 위르달이라는 사람 있죠.
미르달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3인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여자들이 지금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 구조가 너무 낙후돼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산업 시스템이라든가 경제 발달 정도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여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가족 구조라든가 이 사회 구조라고 할 만한 거는 그야말로 구리다는 겁니다. 19세기식 이거에 묶여 있으니까 여성들이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애를 낳을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그럼 이 대책은 뭐냐? 이 낙후된 산업 구조를 발달된 그 산업 구조에 맞도록 업데이트 시키는 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대책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책이 뭐냐면 보편적 복지입니다. 예방적 사회정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회정책이 이런 거죠. 가령 고아가 생겼다 그러면 고아원 지어주고 수재민이 생겼다 그러면 수재 구호구역 그러니까 일이 터진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 재정이 나가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부터의 사회정책은 뭐가 되냐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문제가 터질 만한 사회구조의 낙후성을 미리 잡아내서 그거를 미리 보강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회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성들이 이제 먹고 살려면은 나도 투잡을 맞벌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애 낳고 어쩌고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니까 에휴 나는 그냥 쓰러질란다. 이렇게 안 되도록 모든 모든 어머니들에게 모든 산모들에게 똑같이 출산 수당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출산 수당에 있어갖고 꼭 모았다면은 미혼이냐 기혼이냐. 미혼모들이면 어딜 미혼모들이 이 결혼도 안 한 것들이 어딜 애를 낳는 이 보수주의 관점이죠. 풍기물란할 수 있으므로 결혼 안 하면 안 준다 뭐 이딴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업이 있냐 없냐. 이것 따져가지고 요리지고 조리지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 요리지고 조리지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3인당이 얘기하는 거는. 사회 구조 전체에서 여자들이 여자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보편적 복지다. 그래서 전혀 다른 원칙에서 복지국가를 시작을 합니다.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잠정적 유토피아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36년 선거에서 다시 한번 이깁니다.